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도시 우리가 정말 다른 곳에 있지만 이 한 시간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것은 홍콩 금융인데요. 우선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과 그리고 채용 절차,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금융계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금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취업 시의 이력서 그리고 면접 등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현재 홍콩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금융계에서 좀 일을 했고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전 책은 이제 뭐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거의 10년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금융계 취업에 들어가기 전에 홍콩대학교 학부 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콩대학교가 홍콩에 있는 대학교의 뭐 탑 3개 대학교 안에 들고, 그래서 그 대학교의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홍콩에서 어떤 취업생들, 취준생의 취업 현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대학교 학부생이 거의 80% 가까운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80% 안에서 또 11% 정도가 금융계 쪽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 평균 월급이 약 3만 불 홍콩 달러인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4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 다른 업계도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뭐 시빌 서비스, 공공기관, 뭐 교육, 그다음에 뭐 소셜 서비스, 뭐 커머스 인더스트리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왼쪽에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어 당연히 금융계가 좀 다른 업계보다 훨씬 월급이 좀 높고요. 그거는 뭐 홍콩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황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홍콩에 사실 금융 업계가 되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건 싱가포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양한 회사 그리고 다양한 직종, 금융 산업 안에 이 생태계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자들 중에서 또 어떤 뽑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도 정말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어떤 업무의 강도, 업무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샐러리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홍콩 금융계 채용 사이클을 보시면 이제 홍콩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탑티어 뱅킹, 투자은행, 예, 은행의 어떤 채용 사이클을 보시면요.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뭐 9월, 8월 말이나 9월에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이벤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캠퍼스로 와가지고 캠퍼스 토크도 하고 학생들 만나는 어떤 뭐 행아웃 이런 것도 했는데, 거의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도 이제 주로 온라인 어떤 캠퍼스 리크루팅에 자기의 이력서를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력서를 보고 또 그 안에서 뽑습니다, 인사팀이.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그런 리크루팅 이벤트에 온라인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10월 정도에 이제 모든 인턴이 마감이 되고 12월부터 인턴이 되기 위한 어떤 인터뷰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음, 그 온라인 어떤 애티튜드 테스트라고 적성 평가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것을 통과를 하게 되면 전화 인터뷰, 또 HR 인터뷰,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한 여러 대면 인터뷰, 온라인으로 많이 행해 되겠죠. 그 인터뷰를 통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3월 정도 받고요. 그 여름 서머 베케이션 시작되는 6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풀타임을 약 2달에서 3달 정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뱅킹은 인턴 근무를 하고 근무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 해에 졸업하게 되는 해에
어떤 그런 그 오퍼를 미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죠. 네. 금융업계를 좀 크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금융계 구체적인 그 펑션,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서에 가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좀 많으셨어요. 금융계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정규 일을 해보신 분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뭐 학생이나 인턴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업계는 가장 크게 바이 사이드하고 셀 사이드로 나뉘어요. 바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사, 국민연금, 우체국, 한국은행,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 뭐 벤처캐피탈, PBC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들이 바이 사이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 사이드는 회사의 고유의 돈 혹은 고객의 돈을 끌어와서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나라에서 이 바이사이드 펌을 셋업하기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회사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일사이드는 가장 크게 은행, 투자은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증권사, 브로커, 뭐 외환 브로커 많이 있고요. 아니 뭐 대체 투자 관련돼서 뭐 그런 브로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셀사이드는 자격증이 고객의 돈을 트랜잭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가 요구하는 각 어떤 그런 서티피케이션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 다른 특징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사이드하고 셀사이드하고 되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셀사이드는 바이사이드를 서비스하는 어떤 서비스 회사예요. 그래서 좀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바이사이드가 갑이고요. 셀사이드는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셀사이드 좀 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프론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제일 위에다 해놨는데요. IBD 안에 있는 뭐 ECM 주식을 발행하는 DCM 채권을 발행하는 부서, M&A 하는 부서, 기업 합병하는 부서, 아니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기업에게 어떤 자금을 대주는 대출을 해주는 부서, 그리고 글로벌 마켓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또 채권하고 주식하고 또 나눠지긴 하는데요. 그 안에서 뭐 리서치 팀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 때 하는 어떤 트레이딩 팀도 있고, 채권 트레이딩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를 주로 서비스하는 프라임 브로커지 팀도 있고, 프라임 브로커지 안에 또 리서치 팀도 있고, 또 세일즈 팀도 있고요, 트레이딩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크게 제가 나눴는데 그 안에 보면 또 아주 조밀조밀하게 아주 조그만 또 부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셀사이드 안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프라이빗 뱅크, 웨alth 매니지먼트 이런 부서도 있고, 그리고 셀사이드 안에 어떤 갑에 위치한 트레저리, 그러니까 은행에 자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부서인 트레저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서들은 바이사이드하고 긴밀하게 이제 일을 하는데요. 바이사이드 같은 경우는 고객의 돈 혹은 회사 내의 돈을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적인 부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바이사이드의 어떤 회사의 특징이나 운영의 어떤 그런 철학에 따라서 채권에게 또 되게 중점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 대체 투자도 있고 아니면 비상장 기업도 있고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이사이드 내에서도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리서치하는 리서치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걸 사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이런 결정을 했으면 그걸 사고 파는 어떤 트랜잭션을 하는 트레이딩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부서가 또 바이사이드 안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코퍼레이트 일반 기업에서는 이 금융업계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쉽게 말하시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에서 어떤 조그마한 어떤 회사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M&A나 어떤 기업 전략부에서 M&A 관련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M&A 딜을 할 때 셀사이드의 IBD 팀이 같이 그 딜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사이드 프론트 오피스가 코퍼레이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안에서도 기업의 자금을 운영하는, 그래서 뭐 외환이라든지 코모디티라든지 뭐 그런 기업의 자금의 흐름을 운영하는 팀이 또 있고요. 그 팀이 이제 트레저리 팀이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뉴스라든지 기업의 주식 관련된 투자 활동이나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기업 소개를 하는 팀이 있죠. 그런 팀이 우리가 IR이라고 부르는 Investor Relationship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퍼레이트 그 펑션들과 셀 사이드 그리고 바이 사이드 이렇게 긴밀하게 어깨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이코시스템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프론트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세틀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있는 백오피스라고 부르는 세틀먼트 팀에서 프론트 팀과 연계해서 그런 어떤 세틀먼트 일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리스크, 중간에 보이시는 뭐 미드 오피스, 리스크, 안티머니 런더리죠. AML인데요. 그리고 KYC, Know Your Client, 즉 바이 사이드나 셀 사이드에서 새로운 고객을 이제 서비스할 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인지 아니면 불법 자금인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가져온 뭐 도박 관련된 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팀이 EML 또 KYC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관련된 주주라든지 디렉터라든지 주요 관련된 사항에 높은 사람들이 정치인인지 혹은 뭐 어떤 비리에 뭐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팀이 또 KYC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하고 그런 규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점점 더 AML, KYC 같은 팀이 좀 더 이제 많이 강화되고 사람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IT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혹은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서포트 팀이 있고요. 백오피스는 이제 펀드 어드민, 세틀먼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규제나 또 오딧, 감사 같은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회사도 어떤 회사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HR, 아니면 재무, 회계, 그리고 마케팅, 아니면 뭐 홍보, 이런 부서들이 다 이제 자기네 펑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융 흐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판다 해도 주식 가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제일 아래쪽에 보는 데이터, 뉴스, IT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하게 아시는 뭐 블룸버그, 로이터, 아니면 뭐 팩셋, 뮤렉스, S&P, 무디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금융회사들의 데이터나 관련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은 이러한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위치를 되게 절묘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이 사이드는 갑, 셀 사이드는 을, 그리고 데이터 벤더 쪽은 병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아 정말 맞는 말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내가 그러한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있어야 취업에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업계를 이해를 하셨으면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이 금융업계에 저는 프론트 가고 싶어요. 저는 PM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IBD에서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런 M&A 팀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프론트 오피스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계에 사실 프론트 오피스는 정말 치열하고요. 정글 같은 곳이에요. 제가 돌아가서 제가 그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었던 팀은 셀사이드 안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트레이딩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딩 안에서도 주식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로 여기 아래쪽에 옮겼고요. 그 다음에 또 로이터로 옮겼고요. 그 안에서 제가 서비스한 회사들은 처음에는 셀사이드들 다 커버했고요. 홍콩 그리고 아시아 전체 다 커버했고 로이터로 옮겨서는 바이사이드를 커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그 다음에 벤더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블룸버그나 로이터의 어떤 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을 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프론트 오피스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많은 인터랙션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백그라운드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걸 좀 보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혹은 그 마스터 석사 때 관련 회사 아니면 부서 인턴십을 최소 하나는 꼭 하셨던 분이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력이 없으면 갑자기 정규직으로 들어오기가 어떤 논리지 갭도 있고 경력에 대한 어떤 갭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관련 자격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CFA 같은 경우는 여기 셀사이드에서도 글로벌 마켓 안에서도 리서치 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사이드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하고 리서치 쪽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셀사이드인데 난 세일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셀사이드에서 세일즈나 IBD 이런 투자 쪽이 바이사이드보다 훨씬 더 연봉이 좀 많아요. 높고. 왜냐하면 커미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세일즈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세일즈를 하겠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CFA보다는 관련 부서 인턴십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PA 회계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도 좀 있지만 IBD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ECNDCM, M&A,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하셔가지고 IBD 가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계에서도 딜 쪽에 그 기업 관련된 딜 하시는 쪽에 많이 계시고요. FRM은 주로 여기 PM도 좀 계시고요. 근데 여기 미들 오피스의 리스크 쪽 있죠. 그래 리스크도 이제 크레딧 리스크도 있고 리스크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이제 리스크 관련된 자격증이니까요. 그다음에 CIA는 대체 투자 관련돼서 많이 있는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인턴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학생분이 계시면 분명 학교 안에 투자 동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들어가셔서 활동하셔서 업계 관련된 선배들 그래서 네트워크 쌓으시고 같이 친구들과 같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업계의 정보도 빨리 얻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옆에 친구들 보면서 또 내가 또 아이디어도 얻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회나 모의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어학에서도 한국어는 당연히 네이티브고 영어도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금융업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블룸버그에서 일을 할 때 주로 이제 셀사이드를 커버했는데 제가 한국 거의 뭐 8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한국 셀사이드 많이 커버했는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부장님, 과장님급 정도가 영어가 많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출장을 가서도 저희 매니저를 위해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로이터로 옮겨서 한국을 가면은 대부분이 영어를 다 하시기 때문에 거의 통역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국내 증권사도. 그래서 영어는 정말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잘 하시면 좋고요. 프론트에 반해서 미들, 백,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은 어떤 자격증보다는 관련된 어떤 특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인턴십 경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봐드린 많은 분들도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KYC, 그다음에 아니면 리스크, 그다음에 백오피스 세틀먼트. 근데 그분들의 이력은 처음에 시작이 같은 부서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HC 서울 지점에서 뭐 KYC로 계약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뱅킹으로 가서 또 KYC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력이 꾸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정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1년 안에 내가 과연 회사에 일을 하면서 정말 못하면 그 안에 잘릴까?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회사의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얼만큼 더 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정성 있는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론트 오피스는 좀
되게 빡세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특히 IBD 외국계 같은 경우는 기본 애널리스트분, 그러니까 신입분들이 2년 계약으로 많이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고 2년 일하고 거기에서 잘하면 이제 어소시에이트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직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 전에 회사에서 나가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미드 오피스, 백 오피스에 일하시는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프론트 오피스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미들이나 백오피스에서 꾸준히 업계 경력을 쌓으셔서 10년, 뭐 15년 이렇게 일을 하시고 결국 그 팀의 헤드까지 되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는데요. 그런 어떤 꾸준한 경력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문 이력서 작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문 이력서는 여러분, 대졸 학생들 혹은 경력이 3년 미만이면요, 한 장에 담으세요. 그래서 한 장에 임팩트 있게 담으시고, HR이나 인사팀이나 비즈니스 분들이 영문 이력서를 이메일 받아가지고 PDF를 딱딱 해서 열어보고 해서 그 이력서를 보는데 거의 뭐 5초 이상이 안 걸려요. 왼쪽에 중요한 것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고, 학교 이름, 회사 이름 이렇게 중요한 거를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나라, 그다음에 뭐 일하는 연도 이런 걸 넣으시면 좋고요. 경력이 3년 이상 넘어가시고 뭐 5년 이상 혹은 뭐 10년 이하면은 전 두 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 팀장님 지인이 있어서 이걸 물어봤더니, 경력이 3년 이상인데 이 영문 이력서가 한 장이다. 그러면은 다닌 회사가 뭐 한 회사에서 꾸준히 했다. 그러면 한 장도 괜찮은데요. 그 전에 다닌 회사가 뭐 2개, 3개 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풍성하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장 정도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학점은, 사실 금융계가 되게 학점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후보자가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것에 하나의 또 어떤 파라미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 최대한 잘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잘 학점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5 이하다. 그럼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장학금이나 뭐 언어 같은 거 받으시면은 추가해가지고 넣으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학점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성실하게 해서 어떤 아카데믹한 어치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이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로 내려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내용을 쓸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쓰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이력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에 조금이라도 허황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혹은 되게 내가 잘한 건데 그걸 또 안 썼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 일들, 그리고 정말 노력해서 어치먼트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파워버브, 예를 들면 매니지, 리드, 아니면 코디네이트, 컨덕트, 뭐 여기 나온 거 있죠? 그런 동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회사가 유명하지 않으면 회사 소개도 한 줄 정도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진 가지고 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피부색이나 생긴 거 가지고 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태어난 연도, 주민번호 이런 건 절대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보가 또 다른 데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이메일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소도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주소를 꼭 넣고 싶다. 그러면 동까지만 넣으시고요. 아파트 동 호수 이런 것까지는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나중에 입사해서 인사팀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면 돼요. 예. 영문 이력서는 제가 정말 많은 분의 영문 이력서를 첨삭을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문 이력서는 한 가지 버전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포지션,
그리고 회사, 업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변경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원하는 포지션, 업계, 회사마다 요구하는 어떤 역량과 그리고 요구하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의 이력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면 모든 회사가 그 이력서를 다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만약에 금융계에서도 뭐 리서치를 가고 싶어 아니면 포스트 매니저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버전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뭐 취준생 같으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깨에 거의 뭐 언리미티드한 그런 그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케팅도 하고 싶고 뭐 세일즈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어카운트 매니저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력서를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게 좀 더 경쟁력 있는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는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작성하시고 본인이 보면 어디가 틀려 있고 어디가 오타가 있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원어민이라든지 혹은 회사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라든지 혹은 주변 분들께 꼭 이렇게 부탁을 해서 첨삭을 간단히라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면접 준비인데요. 면접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영문 이력서 첨삭을 너무나 잘해도 정말 떨어져요. 면접 때문에. 예, 면접까지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면접은 거의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직하시는 경력직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직 분들은 인터뷰를 보신 적이 5년 전인가요? 아니면 3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신 경우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그 내가 했던 그 준비를 가지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가족분이라든지 친구분이 있으면 같이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4 가지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상 질문 그리고 예상 답변을 다 씁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답변을 다 쓰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서은진입니다. 저는 현재 홍콩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입학처에서 입학처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약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금융계 및 뭐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약 14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하도 이거를 다 쓰고 연습을 해 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의 스트럭처는 일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현재 뭐 대학생이라면 어디 대학교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 이런 게 간단하게 하시고 그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부를 또 간단하게 제가 이 포지션에 지원한 이유는 제가 가진 어떤 역량과 경험이 회사에 잘 공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서 좀 짧게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부터 너무 장황하게 길게 되면 인터뷰가 정말 산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답변이 장황한 순간부터 면접관은 모든 그 주의와 집중을 잃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거를 잘 따라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꼭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 답변은 두 갈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리더십 스킬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의 리더십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대학교에서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회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말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설명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화상으로 많이 면접을 보실 텐데요. 화상은 집중도가 더 떨어져요. 예. 바로 앞에 사람이 있으면 거의 딴 생각을 못 하죠. 근데 화상은 옆에 핸드폰도 있고, 예, 또 옆에 사람도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은 첫 번째 두 갈씩으로 말을 하시고 부가 설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따라가기 쉽고요. 그리고 답변할 때 답변이 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후보자를 뽑아야 됩니까?" 이런 답변에서 제가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 회사가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진 어떤 업계의 경험과 지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연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진 어떤 언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가 가진 재무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하시고 마지막에는 소프트 스킬 같은 거 저는 팀워크가 아주 강합니다. 아니면 저는 아주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집중을 잘하고 들으면서도 말씀하시는 분의 후보자들의 말에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고 연습을 혼자 해보시는데요. 혼자 하실 때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시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틀어서 먼저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하기 전에 혼자 해보면 내가 진짜 너무 막 머리 만지고 막 이러구나. 내 말투가 되게 어버버하구나. 아니면 내가 약간 입을 좀 찡그리네. 이런 본인의 안 좋은 습관들이 다 보여요. 예,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고치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연습하고 난 다음에 고쳐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답변의 논리성이라든지 답변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면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노트도 좋고 엑셀도 좋고요. 아니면 워드 파일도 좋고 면접을 본 회사 그리고 면접을 보신 면접관 그리고 그분의 포지션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최대한 기억나는 걸 다 적으세요. 예. 그리고 내가 이 면접 후에 어떤 걸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면 좋을까?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면접 볼 때마다 그거를 다 적으세요. 그러면 그게 나의 면접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력직이 돼서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면접 기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계가 되게 좁기 때문에. 그럼 그게 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면접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그런 어떤 면접 스킬과 그리고 내가 과거에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그것을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면접이 정말 늘고 있구나. 이러한 순간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은 능력이 아니고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타고나서부터 잘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면접을 하는 면접관 인사팀도 그분이 다른 회사에 가서 후보자가 되면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망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은 최대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내가 어떤 업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많이 지원하시고 서류 합격되는 곳은 최대한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면접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접을 최대한 많이 보시면서 내 면접 스킬이 늘어간다 이런 것을 좀 피부로 느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정말 면접 연습을 하려고 심지어 이제 보험회사 콜센터까지 면접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콜센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다른 후보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면접관 한 분이 이제 압박 질문을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근데 저 차례가 왔는데 저한테 제가 영미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질문이 이제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 면접 장면이. 그래서 질문이 "로즈 씨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회사는 고객이 다 한국 사람이어서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지원을 하신 거죠?"
이렇게 압박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압박 질문할 때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은 무조건 거기에 대한 어그리먼트, 수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 면접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밖에 고객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점점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 영어 실력이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외국인 고객이 많아지고 또 회사가 또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 영어가 분명 필요한 직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더 준비된 회사의 직원으로서 저의 영어 실력을 그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 진짜 면접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콜센터에 당연히 합격을 했죠. 네. 근데 골드만삭스 붙어서 이제 죄송하지만 그 회사는 안 갔어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면접을 보면서도 면접을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스킬이 계속 느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면접을 많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면접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 나중에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면접을 처음에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신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면접에서 떨어질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면접은 처음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내가 과연 면접에 스킬이 점점 늘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면접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면접이 떨어져도 더 좋은 회사 다음에 가려고 이렇게 연습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하면서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회사를 면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를 정말 한 번에 약간 어떤 판단의 미스로 회사를 들어가서 최소 1년, 2년 일을 하면요. 여러분의 경력, 정규직으로 1년, 2년 그게 쌓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업계 혹은 같은 펑션 하는 일을 내 10년, 20년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회사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옮길 회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의 그 다음에 10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온라인 면접하면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많이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셔서 회사의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고, 뭐 미팅룸은 또 어떻게 생겼고, 지나가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회사의 분위기나 회사의 어떤 컬처,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커리어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회사의 기업 탐방을 갔는데, 스타트업 가면, 뭐, 저희 사무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다 오픈 스페이스에서 미팅도 그냥 모아가지고 둥성둥성 모아서 사무실 안에서 미팅룸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모아서 이렇게 미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런데 금융회사 가면 완전 칸막이 다 있고, 그죠? 들어갈 때도 이런 거 다 찍어야 되고, 그리고 정장 다 입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가 난 좋다. 그러면 그런 거 가는 거고. 아니, 난 좀 되게 프리하게, 캐주얼하게, 나는 좀 열린 오픈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스타트업도 정말 좋은 회사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면접 관련돼서 더 질문 있으시면 Q&A에 남겨주시고요.